지금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솔직히 남들이 많이 부러워할 만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좋은 직업, 많은 돈, 이런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제 미래 하나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삶이 성공한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지금 나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남들이 다 하는 걸 나는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하루하루가 참 암울한 요즘입니다. 솔직히 외모, 학벌, 직업, 집안까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전 과거 한 번에 큰 파혼을 하고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도 그때의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정신과 치료를 2년째 받고 있지만 상태가 좋아지질 않아서 아직도 저는 의사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병원 문을 닫은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저희 병원에 오던 환자분들은 전부 지인의 병원으로 보내고 소개해주고 같이 일하던 간호사쌤들에게도 사정을 얘기하고 전부 이직을 시키거나 어쩔 수 없이 실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 남자만 아니었다면 전 지금 누구보다 잘 나가는 의사의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원망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제 인생은 제가 개척해 나가는 거라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문득문득 그날 일이 떠오르면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는 것도 사실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사연을 듣다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게 됐네요. 그냥 일기 형식으로 편안하게 써내려 가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만 할 줄 알았지 글쓰기 쪽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재밌게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견 없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천재에 공부를 잘했다고들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진 정말 반에서 뒤등수를 다툴 정도로 공부를 못했고 저희 부모님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으셨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부모님께 매일 시험날에도 시험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도 안 가는 문제아였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애들은 흔치 않은데 전 그때부터 왜 그렇게 학교 가는 게 싫었는지 가방을 메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이모님께서 너 학교 간다는 거 거짓말이지. 오늘도 학교 안 가면 그때는 진짜 엄마한테 전부 말할 거야. 라면서 제게 겁을 주곤 하셨었죠. 저는 바쁜 부모님 대신 저희 집 가정부인 이모의 손에서 자랐고 그 이모랑은 지금도 가끔 연락하며 지낼 정도로 제게는 정말 친엄마나 다름없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솔직히 저희 엄마만 생각하면 학교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이모가 아침에 제 옷을 갈아입혀주면서 승주야, 오늘은 꼭 학교 가야 돼. 엄마는 네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네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대장놀이나 하고 그러면 쓰겠어? 라면서 저를 혼냈는데 저는 그럼 엄마 맘도 모르고 엄마는 무슨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요. 됐어요. 그냥 나 오늘 친구네서 놀다가 오락실이나 갈래. 라면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죠. 그때는 정말 놀고 싶어서 학교를 안 갔다기보다는 일종의 반항심 때문에 계속 엇나간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것이 초등학생이 학교에 안 오면 집으로 전화가 올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엄마는 저를 혼내지 않았고 제가 보란듯이 비가 내리는 시험지를 식탁 위에 올려놔도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저 그게 무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부모가 맞나? 우리 엄마는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라는 생각에 더 삐뚤게 나가면 나갈수록 엄마는 점점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더 바빠졌죠. 그땐 제가 정말 어려서 그런 것 같았는데 저도 지금 성인이 돼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보니 어떠한 막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일하는 것만큼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릴 땐 엄마가 무관심한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삐뚤게 나가면 나갈수록 엄마는 점점 더 일을 많이 하면서 본인만의 회피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엄마보다 저희 집 가정부 이모가 훨씬 바빠졌고
가끔은 이모가 저를 붙잡고 승주야, 나는 너를 정말 딸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이모 속상하게 할 거야? 이모가 사모님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 승주 너 멍청한 애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1년만 이모 생각해서 중학교 생활 열심히만 해보자. 만약 1년을 열심히 했는데도 학교 생활이 재미없고 학교 다니기 싫으면 이모는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 라면서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것도 우리 집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가정부 이모가 내게 진심으로 그런 충고를 해주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좀 놀라웠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적어도 상처는 주지 말자. 그 사람은 힘들게는 하지 말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전 중학교 때 갑자기 성적이 상승하면서 1학년 2학기 시험 때부터는 반에서 줄곧 1등만 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살던 곳이 지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 공부하다가 적당히 대학 가서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이상하게 공부라는 것이 바로바로 성적으로 반영되고 결과가 눈에 보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다가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를 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정말 심심할 때면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게 중학교 때 성적이 확 늘었고 저는 서울에 있는 외고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 입학 소식을 듣고 완전 꼴통인 줄 알았는데 공부 좀 하나보다? 당신이 고생했네. 난 쟤 커서 뭐 되나 했는데 그래도 회사는 다니겠어. 라고 말을 해주셨죠. 나름 뿌듯했습니다. 웬만하면 입 밖으로 칭찬을 내뱉는 분이 아닌데 저를 대놓고 칭찬해 주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명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건 크게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는데요. 보통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를 지원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의대를 진학했죠. 남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즐긴다고 하던데 저는 도서관에서 틀어박혀 매일 시험 준비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남들 놀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려웠거든요. 유급은 피하고 중간 정도만 하기 위해서는 주말도 반납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연애는커녕 남자랑 차 한잔 마신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대학 때 어려운 의학서적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요. 그러니 살이 쪄서 더 의기소침해지고 뚱뚱한 몸매로 인해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대학 때 쪘던 살을 다 뺐고요. 아무튼 그렇게 노력한 끝에 유급 없이 졸업을 할 수 있었고 바로 대학병원의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지루하게 공부만 듣다 보니 병원에서 근무하면 의대 생활보다는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잠도 못 자는 건 둘째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수님과 선배들이 얼마나 혼을 내는지 매일매일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무관심하고 쿨한 성격이라 어렸을 때도 크게 혼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 매일매일 저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병원 분위기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게다가 병원은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정말 작은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네요. 간혹 제가 의사니까 그래도 환자들한테 대접이라도 받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곳에서 인턴인 저는 정말 한낱 찌푸라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병원에서 오랜 지낸 환자분들은 어떻게든 저와의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고 막 병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든 저한테 콩고물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몰래 제게 봉투를 찔러 넣거나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뒷돈을 안 받으면 환자분들이 화를 내시고 받으면 병원에 징계 처리되기에 이도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난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의사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턴 생활을 해보니 의사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니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 아닌 저는 매일매일 환자분들을 상대하고 교수님 눈치를 보는 일들에 너무 지쳤고 제가 생각했던 의사생활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였고 그 환자는 제 노력만큼 따라와주고 무사히 살아주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병원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죠. 그런 지옥 속에서도 유일하게 제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곳은 바로 편의점이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인턴들은 병원과 집 구분 없이 머리만 닿으면 얼른 잠을 자야 하는 편이었는데 아무리 병원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제가 약간의 불안증 같은 것도 있었고 이상하게 병원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병원 밖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 몸을 기대면 10분만 자도 꿀잠을 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도 커피 한 잔을 사서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더니 여기 옆에 병원 선생님이시죠? 커피 말고 꿀물 드세요. 라며 제 커피를 꿀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저 그냥 싼 거 먹고 싶어서 커피 마시는 건데 꿀물은 좀 더 비싸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꿀물은 제가 쏘는 거니까 그냥 드세요. 종종 여기서 졸고 계시는 거 봤는데 제가 이 편의점에서만 1년을 일했는데 선생님처럼 의자에 조시는 분은 처음 봐요. 환자 치료하는 일이 많이 힘들죠? 병원 일이 많이 힘들다던데 커피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꿀물로 바꿔 드세요. 라며 제 앞에서 캔뚜껑을 따주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원샷을 했고 그걸 다 먹자마자 바로 콜이 들어와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마치고 나서 저는 편의점에 가서 다시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후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 그날도 저는 편의점에 초콜릿을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그쪽 보려고 찾아왔는데 타이밍 맞추기가 힘드네요. 라고 물었더니 저를요? 왜 기다리셨어요? 라면서 당황해하는 겁니다. 그때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보려고 찾아왔지? 나한테 그냥 호의를 베푼 건데 그게 뭐라고 이 사람을 계속 찾으려고 몇 번이나 편의점에 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버버거리면서 그게 감사해서 그냥 그때 꿀물도 주시고 그냥 감사해서요. 라면서 얘기하고 편의점 밖으로 뛰쳐나왔네요. 돌아오는 길에 같이 온 선생님께서 뭐야 채쌤? 저 남자 좋아해?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데? 라면서 저를 놀렸고 저는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후로 그 사람이 신경 쓰였고 그 편의점에 갈 때도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쯤 지났을까 또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웃으며 저를 반겨주는데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뒤로 그 사람과 저는 짧은 대화를 한두 마디씩 나눴고 가끔 편의점 벤치에 앉아 맥주까지 한잔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 별로 없는 인턴 생활에 그 사람은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고 대화를 나눠보니 너무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한 달 정도 친해지는 기간을 가졌고 어느새 데이트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만 하느라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그 남자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실반지를 제게 건네주면서 승주야, 우리 사귀자. 내가 힘들 때마다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자한테 반지와 로맨틱한 고백은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저는 그 자리에서 감동받아 울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그 연애는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말이죠. 나이는 저와 동갑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던 그 사람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지 꽤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나이까지 직업이 없이 알바만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저는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나 정말 처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취업을 안 하는 거야? 너 정도 학력이면 중소기업은 들어갔을 텐데 혹시 회사 보는 눈이 높아? 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집에서 분가에 살다 보니까 돈 모으기가 쉽질 않네. 그래서 처음엔 용돈벌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생활 유지가 힘들더라고. 그러다 보니 취업은커녕 계속 알바만 하게 되네. 넌 의사인데 편의점 알바나 하는 이런 내가 한심하고 어이없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근데 왜 부모님이랑 분가해서 사는지 물어봐도 돼? 사실 취업 준비하면 돈도 많이 들고 부모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아? 라고 물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친구는 실은 그게 우리 부모님 재혼부부야. 새아빠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계속 혼자서 나 키우시다가 재혼한 지 2년 됐어. 근데 새아빠랑 내가 좀 잘 안 맞더라고. 나이 먹고 이게 웬 반향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내가 괜한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도 맞춰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안 맞아. 그래서 남처럼 살고 싶은데 엄마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내가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우리 부모님께 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내 여자친구 의사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 너처럼 직업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내 여자친구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솔직히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우리 엄마지 뭐. 워낙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길 좋아하거든. 만약 며느리가 의사로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뭐 이런 내 고민이 배부른 생각일 수도 있지. 너희 부모님이 날 반대하실 테니까. 라면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자친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난 우리 부모님 정도는 그냥 설득할 수 있어. 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네가 어때서 그래. 취업을 못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거잖아.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렇지. 만약 네가 우리 집에서 자랐다면 너는 의사, 아니 병원장까지도 됐을 거야.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그리고 가족 얘기해줘서 고마워. 네가 뭔가 고백해줘서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나야말로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진짜 말할 게 없어. 근데 만약 내가 너한테 무언가 얘기할 용기가 생긴다면 그땐 꼭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할게. 정말 고마워. 라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관계가 되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새아빠가 불편해도 저와의 결혼 준비를 위해 다시 본가에 다시 들어갔고 취업 준비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1년만 시간을 달라며 편의점 알바를 관두고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 보겠다면서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직업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남자친구의 뜻이었죠. 나랑 결혼하기 위해 저렇게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 월급으로 남자친구 학원도 끊어주고 책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물질적 지원을 많이 해줬죠.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1년 동안 남자친구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턴 생활을 끝내고 일은 더 바빠지고 전문 교수님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1분 1초를 아껴가며 사는데 남자친구는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어디에 면접을 봤다, 이력서를 넣었다라는 말조차 없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집에서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말로는 학원에 나가고 밤새 공부한다고 하는데 자격증 땄다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한마디로 1년 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결혼할 사람이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을 듣고 미쳤다 미쳤어. 야, 누구 배불리려고 그런 집이랑 결혼을 해. 너네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네가 그런 놈이랑 결혼하라고 부모님이 개고생해서 널 의사 만들었겠어? 진짜 사랑에 눈이 멀어도 정도까지지. 내가 너네 부모였으면 진짜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집으로 끌고 돌아왔어. 너 부모님한테 그런 사람 만난다고 얘기는 꺼냈어?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 못했어. 근데 해야지. 얘기할 거고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람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정말 나쁜 사람 아니야.
라면서 저는 그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조금 안 됐을 무렵 남자친구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을까?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 직업이 의사라는 말에 좀 많이 놀라시기도 했고 어떤 친구인지 궁금한가 봐. 사실 호들갑도 많이 떨고 좀 철이 안 든 엄마지만 날 많이 좋아해 주시고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긴 해주거든. 내가 마음이 안 열려서 그렇지. 아무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만나볼래? 라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의사가 됐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얼굴도 보지도 않고 의사라는 직업만으로도 이렇게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솔직히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2주 뒤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꽤 괜찮은 한정식 집이었는데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느껴지던 어색한 공기, 그리고 뭔가 굳어있는 아버님과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는 어머님. 비록 재혼 가정이라고 했지만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당황했던 건 어머님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깊게 패인 원피스를 입고 오셨고 치마가 저보다 짧아서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보수적인 성격이라서 더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옷은 보통 20대나 입을 법한 옷차림이라서 의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좀 놀랬는지 뭘 이런 걸 입고 왔어. 좀 단정하게 입지. 라면서 한 소리 했는데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원래 이런 게 패션이야. 우리 의사 며느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런 거에 대한 편견 없지? 나는 나이가 먹어도 멋은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남편 좀 봐. 칙칙한 옷 입고 맨날 이렇게 우중충한 표정 짓고 있으니까 사람이 우울해 보이잖아. 아무튼 너무 반가워요. 나 진짜 너무 만나고 싶었어. 근데 진짜 의사 맞아? 가운이라도 입고 오라고 했어야 됐나?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님 되실 분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어른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실례인 줄 알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싼 티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옆에 계신 아버님의 첫인상이 의외로 좋으셨어요. 사귀는 내내 남자친구가 아버님을 너무 불편해해서 저는 아버님에게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의외로 아버님은 점잖으시고 말수도 적고 수줍어 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면 어머님은 근데 의사면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어? 보니까 기본이 연봉 1억이라고 하던데 사실이야? 그리고 엄청 바쁘다는데 그러면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겠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봉투에 돈도 찔러 넣어주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도 다 봤지? 라면서 민감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뻘쭘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말렸지만 어머님은 태어나서 의사와 사적으로 만난 게 처음이라며 계속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폭풍처럼 쏟아내셨고 참다 못한 아버님이 그만 좀 해요. 밥 좀 먹게. 참처럼 시끄럽네. 라면서 한마디를 하니까 어머님도 화를 내면서 아니 좀 물어볼 수도 있지. 그리고 당신이나 가만히 있어. 어디서 끼어들긴 끼어들어.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냥 흔한 부부싸움이라기엔 왜 내가 있을 때 하필 그런가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금방 어머님의 애교로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 만나 밥을 먹고 난 뒤 어머님의 호출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식사 자리에서 제 번호를 물어보셔서 아무 생각 없이 알려드렸는데요. 그 후로 제게 연락이 잦아졌어요. 하루는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세아가 뭐해?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병원에 구내식당 같은 거 있지. 나 그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라면서 갑자기 찾아와서는 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약속도 없이 찾아온 어머님이 너무 황당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될 뿐이라서 겨우겨우 동기에게 부탁을 하고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병원 오프 때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어디 있냐고 물으시더니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는 인사해. 우리 며느리랑 아들. 우리 며느리 의사인 거 내가 말했지? 곧 결혼할 거야. 세상에 내가 살다 의사 며느리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아들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의사랑 결혼을 해? 우리 집에 사자가 들어온다니 너무 신기해. 라면서 갑작스레 찾아와서는 자랑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좋았습니다. 낯선 아주머니에게 둘러싸여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고
그런 상황이 어색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서 어깨도 으쓱 올라가고 그동안 고생해서 공부한 것에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갈수록 점점 횟수가 잦아지니 저도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몇 번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엄마가 워낙 막무가내야. 근데 지금은 초반이라 그래. 점점 나아지실 거야. 진짜 미안해. 나도 최대한 말려볼게. 라고 하면서 제 편이 돼주었습니다. 전 그런 남자친구를 믿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제겐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결혼할 때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래서 결국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하면 일구해서 내가 무조건 갚을게.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지만 나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할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면서 제게 눈물까지 보였죠.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믿었고 그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실은 제가 너무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웨딩홀의 예약이 꽉 차 있던 상태라 제가 원하는 날에 식을 올리기가 어려웠고 논의 끝에 6개월 정도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거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여전히 남자친구를 탐탁치 않아 하셔서 결혼식 날짜를 조금 늦출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선 그래도 같이 사는데 혼인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부부잖아. 동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살부비고 사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얼른 혼인신고부터 해. 라면서 재촉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건 아니지. 결혼식까지 올려야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지. 당신 왜 이렇게 재촉하고 그래? 며느리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어?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아들도 남이야. 그리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좀 그만해. 며느리 부끄럽지도 않아? 아휴, 내가 다 나실 데가 없네. 라면서 식 올리기 전에는 절대 혼인신고는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혼인신고는 결혼식을 올리고 1년이나 2년 뒤쯤 하려고 했었고 바로 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버님께서 제 편이 돼주시니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나니 신기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하던 편의점에서 알바가 아닌 매니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본금만 있으면 점 하나를 맡아서 점장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운영도 어엿한 자영업이니 어쩌면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오래 몸담았던 곳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본금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님께선 아이고 며느리가 잘 버는데 뭐하러 너까지 돈을 써가면서 일을 벌려. 됐어. 나 먹고 죽을래도 돈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보태줄 돈도 없고 지금 나랑 이 사람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해. 그러니까 가게를 차리던 가게 불을 내던 둘이 알아서 하고 아들도 장가 보내면 남이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걸 상의를 하고 그래. 애도 아니고. 그리고 세아가 너도 네 남편이면 내조를 좀 잘해줘야지. 돈 때문에 시댁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 꺼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솔직히 의사인 네가 돈이 더 많지 내가 돈이 많겠어? 라면서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혼이 나고 집 밖을 나오는데 시아버님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만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제게 승주야, 내가 뭐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냐? 아니 나도 자식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쓰여서 그래.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말을 듣고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너네 부모님은 이 결혼 많이 반대하신다며. 부모 말 들어. 부모가 반대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네가 딸이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결혼을 말렸을 거야. 내가 또 언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만 내 말 잘 새겨들어. 라며 제게 봉투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1,000만 원 정도가 5만 원짜리로 한가득 들어있었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돈을 통장에 바로 입금해뒀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했습니다. 왜 대체 아버님이 제게 이 돈을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말 없으시다가 왜 저한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거기다가 마음이 불편했던 건
혹시나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저한테 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긴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냥 본인 아들과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두어 달쯤 지났을까 시어머니를 달달 볶아서 결국 가맹점 비용을 마련했고 저희 결혼에 맞춰서 편의점을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엔 취업 준비생이라는 말에 결혼은 절대 안 된다던 저희 부모님도 그래도 번듯한 가게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며 손 벌리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가게 오픈 때문에 너무너무 바빴고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교육도 들으러 다니고 규모가 큰 편의점들을 찾아다니면서 창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건 결혼을 일주일 앞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프해서 쉬는 날이기도 했고 그동안 잠을 너무 못 자서 대낮까지 잠을 퍼질러 잤죠. 오후쯤에야 돼서 일어나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니 금세 밤이 되더라고요. 배가 슬슬 고파서 뭘 시켜 먹을까 하면서 보고 있던 시간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전주에 왔는데 여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시네. 오늘 하루 사장님 댁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가려고 해.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서운했지만 일 때문에 바쁜 거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을 놓치고 밤 10시쯤 됐을까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 앞에 나가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승주야, 승주 집에 있니? 라면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절 부르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구신데요? 라고 물었더니 나 시애비다 승주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옷을 갈아입으며 아버님 잠시만요. 저 옷만 갈아입고요. 라며 바로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연 그때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이며 몸이며 온통 피범벅이 된 상태였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신 아버님은 다급한 말투로 집에 그놈 없지? 성민이 그놈의 새끼 지금 없는 거지?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나 보다. 진짜 빨리 짐 싸라 빨리 하면서 저보고 당장 짐을 싸라는 겁니다. 아버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걸으실 수 있겠어요? 구급차 부를까요? 라고 아버님께 말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여 짐이나 싸. 지금 얼른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나중에 내가 설명할 테니 우선 짐부터 싸. 라면서 제게 짐을 싸라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꼬치꼬치 캐물으며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을 저였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아버님의 눈빛에 너무 진실됐고 얼마 전 아버님께서 제게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차를 끌고 오셔서는 저를 차에 태우며 내가 여기 앞에 큰 사거리에 내려줄 테니까 너는 거기서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가. 친정 가서 전화기 꺼놓고 절대 성민이가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마라. 그 미친 여자, 아니 마누라가 찾아와도 절대 문 열지 말고 당장 내쫓아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말 들어라. 너 그러다 정말 큰일 나. 내 말 들어. 지금 우리는 쫓기고 있는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쫓기고 있는 거다. 성민이랑 그 여자 보통 내기들 아니야. 나도 10년 넘게 속았어.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라. 그 두 사람 사이에 코 껴서 평생 고생하지 말고 너라도 살아. 라면서 제게 숨어 지내라고 하더군요. 아버님, 저희 일주일 뒤면 결혼인데 어떻게 그래요? 왜 그런 건지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제발요. 무슨 일인데요? 라면서 저는 울먹이며 벌벌 떨었고 아버님은 나중에 말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큰 사거리 한복판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내렸고 저는 그때부터 휴대폰을 끄고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식 날이 지나가 버리고 엄마와 아빠는 사람들에게 결혼 취소 소식을 알리느라 바빴지만 저는 휴대폰을 켜지 않으니 연락할 일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정말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저는 휴대폰을 켜서 쌓여있는 문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바로 시아버지가 제게 보낸 충격적인 음성 메시지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숭지야,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다. 나도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 다니느라 많이 늦었어. 내가 너를 찾아갔던 그날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려서 너한테 일일이 설명을 하지 못했던 거 너무 미안하다. 너도 꽤 오랜 시간 봐서 알겠지만 우리 마누라 보통 사람 아니야. 왕년에 지역에서 알아주는 술집 마담이었고 성민이 그 새끼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막무가내로 살았던 사람이야. 내가 뭐에 홀렸는지 그 여자 인생 좀 바꿔주겠다고 덜컥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성민이 놈 여자친구가 의사라는 말에 그 여자가 눈이 돌아가서 팔자를 바꿔보겠다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큰 술집을 하나 차리려고 했던 걸 내가 알아버렸어.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있겠어. 자식한테 가게 차려준다고 돈 다 갖다 쓰고 빚으로 지은 술집인데 자기 며느리가 의사라면서 그 돈 금방 갚을 거라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다니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하라고 하겠어. 나도 양심이 있지. 그렇게 싸우다가 그날은 너한테 전부 말하겠다면서 싸움이 좀 커졌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이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는 나를 개패듯이 패는데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 근데 나만 죽으면 다행이지 죄 없는 너는 무슨 죄냐. 그래서 바로 도망치라고 너네 집으로 달려간 거야. 혹시나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 그 뒤로 꼭 전화번호 바꾸고 직장도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 인생 시작해라. 이제부터 우리는 모르는 사이니까 내가 너에 대해 얘기할 거라는 걱정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듣고 또 들었는데 몇 번이나 들어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 과거 남자친구의 의심 갔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동거를 하면서 한 번은 제 인감도장이나 통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제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본가에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병원 생활이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따로 수익 관리나 통장 관리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월급을 다 맡기고 용돈을 받고 사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투자한 펀드에 제 돈이 어느 정도 묶여 있었어요. 물론 결혼하면 다시 찾아와서 우리 둘이서 함께 자산을 불리고 관리할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동거 중이고 또 부모님이 결혼 반대를 하셔서 전세자금이랑 결혼자금만 제 통장에서 빼올 수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만약 그때 본가가 아닌 신혼집에 통장이랑 인감도장 가져다 놨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게다가 처음 동거할 때는 시아버님 말처럼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해놓고서는 동거하는 내내 남자친구가 제게 혼인신고하자고 졸라댔는데요. 아마 법적으로 확실한 부부관계를 맺은 후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개인 사정상 바로 전화번호를 바꾸지 못했는데 그 뒤라도 시아버님께 몇 번 음성 메시지가 왔고 남자친구가 준비한다던 창업은 편의점이 아니라 빚으로 지으려던 술집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죠. 두 모자의 합작에 제가 당할 뻔한 걸 시아버님이 목숨까지 걸고 구해주셨는데 그 고마움을 전할 길이 없다는 게 참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몇 번이나 찾아볼까 생각도 했지만 솔직히 후폭풍이 너무 두려웠고 그냥 그 가족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친정 식구들의 양해를 구해 저희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2년 정도 나가 살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개인 병원을 열었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결국 병원 문을 닫고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제 몸과 마음이 치료돼야 환자들도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